자, 다음은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출발했던 장면 정부인데, 장면 정부는 바로 이 5.16 군사정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뭐라고 경제 성장을 이야기는 좀 그래서 패스 통과하고요. 바로 박정희 정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 하면은 뭐니 해도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물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이전에 있었던 장면 정부에서 이미 설계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박정희 정부에서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60년대와 70년대 정치도 그랬잖아요. 그죠? 박정희 정부는 60년대와 70년대를 나눠서 봤는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1962년부터 71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요,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때 시작했던 그 공업은, 주력 공업은 경공업이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을 한번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저임금과 그다음에 저임금과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정부 주도의 수출 정책 이 방법으로 쭉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노동력이 워낙 많고 싸니까 원가를 굉장히 싸게 낮출 수가 있겠죠. 그거 갖고 경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지금 옷택 보면 여기 메드 인 코리아 거의 없어요. 다 뭐 메드 인 베트남, 뭐 메드 인 차이나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 거기 있는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야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남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똑같이. 그 당시에 이제 옷들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 메드 인 코리아야. 예, 그러면, 싸게 옷이 만들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메드 인 코리아는 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드 인 코리아는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만들지 옷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어쨌건, 우리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제 개발을 하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머니가. 그죠? 예, 머니. 이 자금을 어디서 끌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 자금. 이 경제 개발을 하려면 그것도 좀 경공업이라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다? 그렇죠? 네, 한일 수교. 이런 방식. 예. 김종필 어휘라 메모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네,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고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 파독, 그러니까 독일에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담보 잡아서 또 돈을 빌려오는 그런 모습들, 광부라든지 또는 간호사. 아이고 참 이분들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독일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1000m나 되는 그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간호사들은 그 시신 닦는 일부터 시작했던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그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시대의 어떤 그 경제개발, 경제성장의 어떤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았던 이름 없는 그 아무개들, 아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다라는 사실, 그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70년대로 넘어옵니다. 근데 넘어오는데 이때 여러분 70년도, 이 70년도가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이런 어떤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이때 70년도에 뭐가 개통이 되냐면 바로 경부 고속국도가 이때 개통이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때 여러분들 이 경부 고속국도 한 30차선 그냥 놨어야 돼요.
지금은 이게 고속도로인지 이게 일반 도로보다도 느려. 그냥 고속도로를 탄다는 자체가 고통이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아예 30,000원 쫙. 이때 땅값 쌌잖아. 쫙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지금은 아주 주변 땅값이 올라가지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이거 놓쳤어. 내가 저 타임머신만 있다면 내가 이때 돌아가서 무조건 30차선. 네.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 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바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이 또 이때 농촌 사회에서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사실 저임금 저고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활동 속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경제 성장, 어떤 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정부 정책의 입안자라든지 그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도 있었지만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인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외쳤던 한 청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1970년이었죠. 바로 전태일. 이 전태일 분신 사건. 참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인데, 이 전태일이 일하고 있는 그 청계천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 이 소녀, 중학생들밖에 안 되는 중고등학생 그 여성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미식을 돌리고 있는데, 진짜 3평 되는 공간에 10몇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아. 그리고 아주 다락같이 아주 이 공기도 밀폐되어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뭐가 폐병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악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죠.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태일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법대로만 좀 해달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태일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한 달에 일요일 2번을 쉬게 해달라. 뭐야? 한 달에 일요일 2번? 이건 못 쉬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매일같이 일했고 하루에 무려 15시간, 16시간 일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최소한만이라도 좀 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전태일은 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결국 분신하면서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우리 노동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8시간 노동에다가 52시간 노동에다가 어떤 주말 수당에다가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도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여러분이 받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 1970년에 이 모습을 지나면서 7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972년부터 81년 사이인데, 이때쯤 되면 이제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서 정부 주도로 이제는 좀 자본을 좀 많이 투여하는 그러한 공업, 바로 이 중화학 공업에 집중합니다. 중화학 공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여기 대표적인 그 중화학 공업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면 역시 포항제철. 포철이죠, 포철.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와우, 드디어 70년대에 와우, 우리가 수출 100억 불의 달성, 100억 달러의 달성을 합니다. 야, 진짜 그렇게 강화했던 나라가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온 거야.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이게 바로 1977년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됐네요. 그죠? 그런데 쉽진 않았어요. 70년대 와가지고 이게 오일 쇼크가 벌어지게 됩니다.
1973년도와 78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 오일 값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단가가 안 맞아요.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위기죠. 근데 참 우리는 위기를 참 잘 극복해요. 심지어 이 73년도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오일이 안 올라오니까 또는 비싸지니까 아예 중동 지역으로 날아가요. 날아가서 거기서 건물 지으면서 거기서 돈 벌어와요. 이걸 이제 우리는 오일 달러다. 오일 달러다. 야, 그 위기의 진원지에 가서 오히려 돈을 벌어오는 이 모습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왔던 이 모든 분들께 진짜 리스펙트 이 마음을 올립니다.